자, 수리물리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의 핵심은 스톡스 theorem인데, 그 스톡스 theorem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 임의의 어떤 이제 폐곡선에 대해서, 클로즈 룹에 대해서 3차원의 이 클로즈 룹은 반드시 한 평면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임의의 우리가 여기서는 좀 그 평면처럼 그렸지만 이게 평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곡면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클로즈드 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루프 인티그럴을 하는 것이 이 함수의 컬에다가 요 면적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 한 것을 다 적분한 것과 동일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자, 그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은 우리가 평면에 대해서 스톡스 theorem을 지난 몇 시간 전에 보인 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충분히 잘게 임의의 곡면을 잘게 쪼개면은 바로 이제 스톡스 theorem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스톡스 theorem 이제 마지막 부분 좀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겠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이그젬플 거기 스톡스 theorem의 1번 같은 걸 각자 풀어보시고요. 그냥 계산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앞에다. 자, 앙페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요. 그 나중에 이제 전자기하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도선이 있을 때요. 임의의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바깥에 이제 자기장은 이제 자기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필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B라고 합시다. 이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가 만약에 루프 인테그럴 자기장을 루프 인테그럴을 했을 때 그 값이 정확히 전류의 도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고요. 요 앞에 이제 마그네틱 컨스탄트가 붙어 있고요. 자, 이게 앙페르의 법칙인데, 물론 요거는 I는 여기서 스테디 커런트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스테디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흐르는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전류를 그 스테디 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No time and position dependence,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의 좀 더 물리적인 이야기는 일반 물리가 여러분 1학년이죠. 일반 물리니까 배웠다고 할 수가 없네. 여기 배우게 되죠. 이미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반 물리에 나와요. 일반 물리에 나오는 이야기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피직스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물론 나중에 다 배우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앙페르의 법칙을 다시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수리물리 시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요.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스톡스 theorem을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스톡스 theorem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스톡스 theorem을 적용을 해서 적분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를 미분 형태로 미분 오퍼레이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벡터 미분 형태로.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스톡스 theorem을 잠시 다시 보면 이걸 이렇게 결과만 쓰면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 루프 인티그랄을 컬로 바꿀 수 있잖아요. 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V 대신에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니 잘못 썼네. 여기는 그대로 컬이고 V가 아니라 B. 뭐 N D 시그마를 우리가 그냥 줄여서 D 시그마의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current density NDC 그냥 ND 시그마 그대로 쓸까요? 우리가 current density라는 걸 우리 정의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current density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어떤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게 그 뭐 완전히 1차원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도선에 굵기가 있잖아요. 꼭 도선일 필요도 없고 좀 더 굵게 할까? 좀 어떤 이제 도선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커런트는 이제 그 요 관이 그 도선의 굵기가 크면은 이제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속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이게 유속 같은 거를 흐름의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커런트 흐름이 이쪽이라고 하고요. 이 커런트 흐름의 방향을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로 잡으면 되고 그 이때 J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단위 면적을 이렇게 수직으로 나눴을 때 이게 단위 면적이에요. 단위 면적이고 그 놈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 이 면을 이렇게 잘라야만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면을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자른다고 하면은 이쪽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수직 벡터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전류 방향은 이쪽이죠. 자, 그러면 이게 커런트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J.n에다가 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라고 합시다.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모든 위치에서 커런트 덴시티가 똑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커런트 덴시티는 사실은 위치의 함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일반화해서 이게 이제 커런트인데 커런트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커런트 성분이 대략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임의의 어떤 이제 색깔을 바꿔서 요 아주 작은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 성분을 의미하는 거고, 얘를 다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커런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커런트는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다음과 같이 그 적분을 해주는 것이 커런트 덴시티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커런트가 되고요. 커런트 덴시티 J. 자, 근데 우리가 이걸 A번, B번이라고 할까요? A번식과 B번식을 비교를 해보면 그 좌변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변도 같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돼요. 이놈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컬 B 여기는 J에 대해서 뭐가 빠졌군요. 이게 뮤제로 여기다 뮤제를 곱한 게 같죠.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 A번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 A번은 뮤제로에다가 B번식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 앙페르 법칙에서 구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근데 이 적분은 임의의 적분 구간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얘를 잡더라도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얘가 이 인티그란드 자체가 똑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뮤제로까지. 얘가 결국은 미분꼴로 써지는데 델 크로스 B가 뮤제로에 곱하기 커런트 덴시티랑 같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앙페르 법칙의 미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물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2학년 때 전자기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분 형태로 쓰여진 이 앙페르의 법칙을 미분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미분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수학적인 근거가 바로 스톡 세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자, 이걸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교과서에 보면 이제 세어렘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도 아니고 11점 뭐냐면은 세어렘 11.10 이게 뭐냐면은 컨서버티브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를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F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F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F라고 하는 벡터 필드가 그 다음에 이것의 디리버티브는 뭐 여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컬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얘가 컨티뉴어스예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한데 어디서 컨티뉴어스 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simply connected region. 그러면은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Followings are all equivalent. 모두 동일하다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F가 컨서버티브 필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얘가 델 크로스 F가 0이죠. 0인 거랑. 그 다음에 또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경로적분을 하면 0이 되고, 또는 C가 F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컨서버티브의 정의로 처음 썼죠. 어떤 A에서부터 B, I부터 F까지라고 합시다. 요거에 경로적분을 한 것이 얘가 패스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 인디펜던트.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F.dr이 정의가 됐다는 얘기. 이게 같은 얘기인데 exact differentia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값이 정확히 정의된다는 뜻이에요. DW라고 하는 놈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C번을 미분 형태로 쓴 거죠. 그 다음에 또는 F가 어떤 W라고 하는 함수의 그라디언트가 될 것이고요. 이게 전부 다 동일하다는. 물론 여기서 그 W라고 하는 함수는 그 값이 하나예요. 멀티 밸류를 갖는 펑션이 아니고 싱글 밸류드 펑션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좀 표시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A번하고 B번이 같은 이유는 A번하고 B번이 같은 이유는 사실 스톡스 테orem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톡스 테orem에 따르면 이것이 거꾸로 경로적분을 우리가 하면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경로적분을 하면 얘가 그 컬에 대해서 그 면적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하나가 0이 되면 다른 것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루프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이게 인티그란드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번하고 B번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경로적분한 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컬이 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번하고 C번이 또 같은 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지난 몇 시간 전에 했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 바퀴 우리가 경로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여기 I라는 위치랑 F라는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적분한 거랑 이렇게 적분한 게 동일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요렇게 적분한 게 요렇게 적분한 거에 정확히 마이너스 값이 돼서 C하고 C 프레임이 같으니까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것이 결국에는 0이 되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싱글 밸류가 되고, 이거를 이제 포텐셜을 정의하듯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싱글 밸류드 펑션이 있고, 만약에 얘를 그라디언트 W로 쓸 수 있다면, 이걸 F라고 쓸 수 있다면, 이거는 또 이 수학적 관계식에 의해서 이게 0이잖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2번에 이게 2번이잖아요. 이게 2번이고, 이 그라디언트 W가 F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다면은 결국은 이게 A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게 결국 이제 E하고 A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남았어? D번의 경우는 D하고 이제 E가 같은 거를 우리가 또 보일 수가 있는데, F.dr을 하면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W.dr이 되잖아요. 2번에 따르면. 이건 2번에 따르면.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게 DW라는 거를 체인을 의해서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B, C, D, E 다 된 거예요. 뭐 하나씩만 연결고리가 있으면 전부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기 수렴물에서는 자세히 안 다루겠는데 좀 약간 지금까지 스톡스 theorem 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다 연결된 건 아닌데 스칼라 포텐셜은 많이 정의를 하잖아요. 스칼라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렉트릭 필드가 컨서버티브 필드이기 때문이고 이걸 우리가 그라디언트의 어떤 스칼라 포텐셜의 마이너스 값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E가 컨서버티브 필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일렉트릭 포스가 컨서버티브 포스라는 얘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스테이티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전류가 교류가 흐른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 적용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스칼라 포텐셜의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벡터 포텐셜의 경우는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얘를 일렉트릭 필드를 이 스칼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얘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컨서버티브 필드이기 때문이니까 사실은 이거에 이러면 0이 되죠. 컨서버티브 필드가 0이 돼가지고 그런데 매그네틱 필드는 사실은 0이 아니거든요.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은 아까 구했지만은 커런트 데니시티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뭐라고 할까요? U라고 psi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B가 컨서버티브 필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컨서버티브 필드의 정의를 따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돌아가는 값이 있잖아요. 컬 성분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커런트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로
자기장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컨서버티브 필드가 될 수가 없고 경로에 의존을 하고요. 그렇죠. 경로에 의존을 하죠. 자, 그럼 그 대신에 얘를 뭘 적용을 하느냐면은 대신에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매그네틱 필드의 경우는 그 대신에 컬이 0이 되는 대신에 다이버전스가 0이 돼요. 이게 매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는, 물론 진짜로 없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학에서는 매그네틱 차지가 없단 말이에요. no magnetic charge. 가우스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포인트 차지가 있어서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자기장은 그 어떤 마그네틱 차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류가 만들어내고요. 얘는 들어오는 방향이 있으면 나오는 방향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마그네틱 차지가 있어서 형성되는 필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뭐 전류가 흘러서 그 여기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칩시다.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이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특별히 소스가 있는 게 아니죠. 소스라는 건 이런 포인트 소스 다이버전스가 생기질 않는 거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다시 기술을 할 때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쓰고요. 스칼라 포텐셜 대신에 이걸 보통 A라고 쓰죠. A라고 쓰고 A가 뭐냐면은 매그네틱 필드 요 A라고 하는 값을 일단 컬을 취하면은 매그네틱 필드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수학적 아이덴티티가 그 임의의 함수 여기 A, B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쓰죠. 뭐라고 할까? X, E, F, G, H, I, J, K. 고민을 너무 하면 안 되는데 V는 쓰지 말고 U라고 합시다. 어떤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걸 그 컬을 취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항상 0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챕터 맨 마지막에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 뭐 쉽지는 않지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 포텐셜을 쓰게 되고요. 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자기학 시간에 2학년에 가서 2학년이 될지 3학년 1학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그 일반 물리에서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물리에서는 이 앙페르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벡터 미분을 통해서 배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미분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배우는 게 일반 물리예요. 그래서 적분 형태로 배우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벡터 포텐셜이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어요. 접하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그 수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전공 과목을 배우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우리가 스톡스 세어렘이니 뭐 가우스 세어렘이니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자기학
될 거예요. 자, 이거 이 정도로 하고 그 챕터를 이제 정리하기 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긴 했어요. 1학기 때도 좀 하고 그 앞부분에서도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그 보아스 책에 약간 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다시 좀 우리가 보강을 하겠는데 뭐냐면은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휘어진 코디네이트. 뭐 주로 오소고날 코디네이트를 다루겠지만 1학기 때도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차원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폴라 코디 2차원 같은 폴라 코디네이트니 아니면은 이제 그 3차원 같으면은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랑 하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랑 뭐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편리하니까 다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뭐 코디네이트 제한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제 진 면목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미분 기하학을 하거나 나중에 그 뭐냐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론을 잠깐 접하게 되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아마 그 4학년 때 가서 내가 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그때까지 하면 그때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바뀔 수가 있고 어쨌든 그때 잠깐 접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3차원, 2차원을 생각하면 뭐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직선으로 잡을 이유도 없고 대충 잡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쪽 방향에 우리가 Q1이라고 하고요. Q1이라고 하고 이 축을 우리가 Q1축이라고 하고 Q1축이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축을 Q2라고 하고 이렇게 이걸 Q2라고 하고요. 이쪽 축을 Q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3차원이니까 하나 더 그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또 다른 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Q3라고 하고 자, 뭐 그런 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코디네이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그 Q1, Q2, Q3라는 세 개의 성분을 갖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가 반드시 길이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봤듯이 하나는 길이지만 R은 길이지만 세타 각도는 길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길이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그 여기서 이제 임의의 이제 그림이 필요한데 어디로 사라졌나? 이 그림을 쓰려고 했는데 자, 이제 임의의 이 공간에서 임의의 그 거리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게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ds라고 합시다. 그 ds 여기는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dx가 있고 dy가 있고 그다음 dz가 있을 텐데 이 거리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거리의 제곱을 다 더하면 되죠. 3차원이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뭘로 하냐면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dqi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dqi는 물론 이 dq1하고 dq2, dq3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한 번에. 자, 그걸 하려면은 그 각각의 그 디스플 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dx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냐면은 i를 더해주고 그 얘를 x를 qi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q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풀어줬으면 이걸 의미하는 거죠. 라운드 x에 라운드 q1에 dq1 더하기 똑같은 거 2가 있고 잠깐만 좀 내려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야지. 그리고 2 대신에 1 대신에 다 2, 3를 적어 놓으면 되는 거지. 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나중에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요 서메이션 인덱스를 빼버리기도 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서메이션 컨벤션인데 이걸 도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쓸 필요가 없을 땐 안 써요. 근데 어떤 때 안 써도 되는지는 보면 알아요. 이 두 번 나오면 보통 안 써도 돼요. i라는 인덱스가 두 번 나오잖아요.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자, 그런 경우에 안 써도 돼요. 자, 아무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dx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dx의 제곱을 하면 얘는 이 두 번 쓰면 되죠. 이거를 라운드 x의 dx가 이거니까 이걸 한 번 더 쓰면 되는데 똑같은 인덱스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인덱스를 쓰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한다는 뜻인데 얘는 그 다른 성분끼리도 곱해지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거를 다시 이걸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죠? dx 제곱은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좀 그 다시 써보면은 라운드 QI에 라운드 X하고 아니 뭐 이거를 그냥 위치를 싹 변경을 합시다. 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쓰고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dy 제곱도 비슷하게 하면 되고 dz의 제곱도 비슷하게 하면 되죠. x 대신에 y만 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얘 디스플레이스먼트 세 성분을 다 더하면은 이걸 우리가 그냥 어떤 gij의 dqi, dqj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gij라고 하는 건 어떤 값이냐면은 x를 한번 이렇게 미분한 게 나오고 호소 곱한 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세 번 나오겠죠. x에 대한 게 한번 나오고 y에 대한 게 한번 나오고 z에 대한 게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y, z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물론 이걸 이제 여러분들 불편하면 ds 제곱은
서메이션에 i에 j에 뭐 다시 지금 잠깐 넣었는데 얘는 물론 1에서 3까지 i, j가 전부 g, i, j에 dq, i, dq, j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서메이션 인덱스를. 그리고 우리가 g, i, j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매트릭 텐서, 나중에 텐서 나올 때 나오는 매트릭 텐서 뭐 이런 말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제 일종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 저기 값들이죠. 그 인덱스, 그러니까 그 텐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인덱스가 두 개라서 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의 경우에는 ds 제곱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경우 사실 이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만 있으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q1, q2, q3가 뭐냐면은 이게 x, y, z잖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g, i, j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걸 봅시다. qx에 대해서 얘 파셜 드리버티브를 취하면 얘는 1, 얘는 1,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얘가 그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이용을 하냐면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라운드의 Q1의 라운드 X가 1이고요. 왜냐면 Q1이 X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Q의 2의 라운드 Y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Q3분의 라운드 Z가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미분치가. 자,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G11이 1이 되고요. 그쵸? 여기서 Q1이 들어가면 1이니까. 그 다음에 G22는 이거 Y 미분한 것 때문에 1이 되고 G33는 Z 미분한 것 때문에 1이 돼요. 그래서 G11하고 G22하고 G33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0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 인덱스가. 자,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코디네이트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GIJ를 어떤 만약에 우리가 QI에 대한 뭐를 미분해 어떤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R이라고 하는 벡터 이걸 미분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미분인데 이번엔 인덱스를 바꾸고 얘가 그 매트릭 텐스 매트릭이기도 해요. 매트릭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R이라고 하는 벡터가 dr이라고 하는 벡터가 그 i 방향으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i 방향으로 dx, j 방향으로 dy, 그다음에 k 방향으로 dz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하면은 파란 라인을 다시 파란색으로 벡터로 표시하면은 요 벡터가 바로 dr이라고 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쓰면 바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R이라고 하는 벡터를 Q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이 QI에 대해서 한번 dx, 그 다음에 j에 그 y를 이제 QI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z를 QI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스칼라 프로덕트를 똑같은 놈을 하는데 I 대신에 J라는 인덱스로 바꿔서 이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I 대신에 J가 들어가고, 자,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남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랑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한 것만 남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직교 좌표계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다 사라지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이 앞에서 썼던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왜 이러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이어서 하겠습니다.